안녕하십니까? 영H 채널의 허주아입니다. 우리는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이름을 얻기까지 광주는 얼마나 많은 모욕을 견뎌야 했을까요? 1980년 5월 21일 계엄사령관 이희성은 감히 그들을 광주 지역 난동이라 불렀고 생명을 바쳐 독재에 저항한 시민들을 폭도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이것이 국가가 자국민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정부는 공식적으로 광주 사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치 자연재해처럼 갑자기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태로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은 단 두 글자 사태로 축소되었습니다. 1988년에 와서야 겨우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이것도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광주 민주항쟁이라는 이름이 너무 강하다며 민주화 운동이라는 중성적 표현을 고집했습니다. 왜냐고요? 전두환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킨 노태우가 항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었을 테니까요. 조선일보의 끔찍한 배신, 언론이 저지른 학살. 그러나 더 분노스러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광주 사태라는 이 끔찍한 프레임을 만들고 확산시킨 주역이 바로 조선일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보도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계엄군을 옹호하고 시민들을 비난했습니다. 1980년 5월 25일 계엄군의 무자비한 살육이 한창일 때 조선일보는 뻔뻔하게도 도덕성을 회복하자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누구의 도덕성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설은 전두환 신군부는 국가를 위해 올바른 일을 하는 선이고 저항하는 광주 시민들은 도덕성이 없는 악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언론이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칼을 든 자들의 편에 서서 죽어가는 시민들을 비난한 것입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동아일보는 1995년부터, 경향신문은 1993년부터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조선일보는 2003년까지, 그러니까 23년 동안이나 이 모욕적인 표현을 계속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신문은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마치 정의의 심판자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2019년 김문수는 조선일보의 주사파가 장악한 대한민국이라는 전면 광고를 내며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5.18 국립묘지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 위선을 보였습니다. 그의 눈물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희생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전에 갇혔던 감옥방을 보며 흘린 자기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있었던 곳이니까 내가 있었던 곳에 의미가 있고 라는 이것이 그들의 천동설적 정치관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이죠. 민자의 잔인한 역사, 눈을 찌른 자들의 저항.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민주화 운동, 민중항쟁에서 민자의 어원을 아십니까? 충격적이게도 한자 민은 눈을 창으로 찌른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노비들은 도망가도 신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칼로 표시를 냈습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잔인한 명령은 네가 볼 것을 보지 마라. 넌 사람이 아니다. 다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민주화 운동이나 민중항쟁이란 결국 눈을 찌르는 권력에 대한 저항입니다. 제대로 보지 말라는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5.18은 창에 찔린 눈을 뜨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까? 이미 창으로 찔린 눈을 다시 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민주주의는 피와 눈물로 얻어낸 것입니다. 도청한 민주주의의 꽃, 그들이 남긴 숭고한 유산.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광주 시민들은 도청 앞에서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인터넷도 없고 SNS도 없던 시절 그들은 모여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했습니다.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를 토론했습니다. 모든 시민이 발언권을 가졌고 모두의 의견이 존중받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도청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가의 폭력에 희생당한 시민들이 왜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를 들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진정한 국가의 주인이라는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들이 국가를 찬탈했으니 우리가 국가를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엄군이 아니라 광주 시민들이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수호자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토론에서는 소수가 남아 끝까지 싸우고 나머지는 살아남아 항쟁의 뜻을 계승하자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약 200명이 도청에 남기로 했고 그들 대부분은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희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교련복을 입은 두 소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어린 영웅들. 5.18 당시 도청에서 총을 맞고 죽은 고등학생 2명이 있었습니다. 안종필과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모델인 문제학입니다. 최근에야 공개된 이들의 사진은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교련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왜 교련복이었을까요? 교련복이란 예비군 훈련을 위한 옷입니다. 유사시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는 옷이죠. 이 어린 학생들은 자신들이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 되어 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총을 든 계엄군에 맞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 어린 학생들은 교련복을 입고 죽음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의 시신 옆에는 빵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식사였을 그 빵. 이 소년들이 얼마나 배고프고 두려웠을지 상상해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생존자들의 지옥, 살아남은 자들의 끝나지 않은 고통. 전일 빌딩에 배치된 시민군 중에 벽돌공이었던 이정모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남대 법대에 다니던 형을 찾으러 광주에 갔다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중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벽돌공이었지만 정의감으로 시민군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운이 좋게 살아남았지만 형을 찾으러 가다 잡혔습니다. 고작 중학교도 못 다닌 벽돌공에게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김대중과 연계되었다는 허위 자백을 강요받으며 5개월간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폭도라는 낙인이 찍힌 채 풀려났지만 이정모의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술에 의존하며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4년을 괴롭게 살다가 결국 살기 위해 죽음을 택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살기 위해 죽음을 택한다. 이 얼마나 처절한 고백입니까? 살아있는 것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그들. 5.18 이후 자살한 사람만 48명입니다. 국가폭력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또 다른 희생자들입니다. 더 슬픈 것은 무엇일까요? 이정모의 동생은 형이 왜 그렇게 술을 마시고 자살했는지 한참 후에야 수사 기록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진실이라도 알게 된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국가폭력의 진정한 무서움입니다. 진실조차 빼앗기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은 내란, 아직도 계속되는 헌정질서 파괴 시도. 2023년 1월, 당시 대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1997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등을 내란 목적 살인죄로 처벌하고 광주 시민들의 저항을 민주적 저항운동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군사 반란 및 내란 행위는 국가의 헌정 질서의 변혁을 가져온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며 사실상 쿠데타를 정당화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특히 사법부와 행정부에도 있다는 것이 더 두려운 현실입니다. 최근 정부는 5.18 기념식에 무장한 군인들을 배치했습니다. 계엄군에게 총을 맞고 죽은 시민들의 유가족들 앞에 총을 든 군인들을 세워놓는 감각. 이것이 그들의 인식 수준입니다. 생각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감각은 여전히 1980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윤상원의 예언,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마지막까지 도청에서 싸운 시민군 윤상원은 오늘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그러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영웅 결혼식에서 불린 노래가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그 얼마나 멋진 청년이었습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흔들리지 않는 신념. 소설가 한강은 어릴 때 이 말을 듣고 현재가 어떻게 과거를 구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의를 지킴으로써 우리를 구했다는 것을. 광주의 간절함, 진정한 애도와 위로를 갈망하는 마음. 매년 5월이면 광주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슬픈 것은 광주 시민들이 자신들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보이는 간절함입니다. 최근 김상욱, 김용남 같은 인물들이 광주에 오면 열광적인 환대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외롭고 소외되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4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아픔을 인정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폭도로 낙인 찍히는 상황에서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광주에 가면 박수를 받지만 김상욱이나 김용남을 소개할 때는 난리가 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슬픕니까?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편이 너무 적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5.18 진상규명을 외치다 죽은 박관현처럼 진실을 외치다 죽은 수많은 이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제대로 들리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끝나지 않은 투쟁, 여전히 싸우고 있는 5.18. 백성이 눈을 뜬다는 것, 그것은 끝나지 않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5.18의 진실은 여전히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가해자들은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김문수 같은 정치인들은 여전히 광주 사태라고 부르며 5.18을 모욕합니다. 그들의 눈물은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사과는 내란에 대한 명백한 인정과 책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5.18은 정치적 계산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죽은 자들과 아직도 고통받는 생존자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애도와 성찰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눈을 찌른 자들이 다시 눈을 뜨는 과정, 그것이 바로 5.18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들의 눈이 되어 진실을 바라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이상 영예이치 채널의 허주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